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는 게 네.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싶으면 팔아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5년은 앞으로 뭐 제가 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 뭐 한 5년은 더 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동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목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하죠. 예.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네. 그 리포트에서 뭐 수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글래스노드에 들어가 보면 대표적인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네. 이 대표적인 지표, 특히나 전통 금융에선 보기 어려운 지표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그러면? 네. 첫 번째가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인데 좀 파괴? 예, 파괴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네. 번역을 한번 해보려다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이 용어가 사실 해외에서는 그냥 굳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냥 이대로 쓰자. 그렇죠, 뭐. 예. 예. 만약에 혹시 좋은 그 대체 용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인데 제가 처음에 사실 이걸 어떤 단어로 대체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던 게 코인의 시간 가중 회전율이었어요. 코인 시간 가중 회전율. 네네. 이거 약간 어려운데. 그쵸. 예, 네. 어려워서 그냥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 또는 코인 데이즈 디스트로이드, 코인 데이. 예, 또는 코인 이어스 디스트로이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네요. 네네. 그냥 이 시점에 따라서 그냥 좀 달리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의는 코인 개수 곱하기 보유 기간이에요. 코인 개수 곱하기 보유 기간. 네네.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네. 예시를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네. 네. 철수가 영희에게 2개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럼 철수 대단하네요. 1억 정도 준 건데. 네. 근데 철수가 코인을 영희에게 주기 전에 본인이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주기 전에. 네. 네. 그럼 7일 동안 철수의 지갑에 머물렀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2개를 영희에게 줬을 때 파괴된 코인 시간. 예. 파괴된. 그러니까 예. 개수 곱하기 시간. 네네. 네. 그러니까 14입니다. 2개에서 네네. 일주일 7. 네. 그게 하루는 1일인가요? 네. 시간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인 데이. 데이. 예.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4일에 코인 데이가 파괴됐다고 네. 하죠.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 이게 이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네. 보유자가 장기 보관하고 있던 코인을 꺼내서 수익 실현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매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철수가 영희에게 줬을 때 어쨌든 간에 반대급부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2개를 주는 대신에 네. 뭐, 뭔가 거래가 있었다. 네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증가했을 때는 장기 보유자가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수익 실현에 나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체인 거래가 빈번하면 이게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 꼭 증가 감소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과거 대비해서 현재 거래 행태가 어떻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증가는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가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수익 실현에 나섰다고 해석이 됩니다. 매수 매도의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는 수치가 크면 클수록 고래가 나와서 행동에 들어갔다. 고래가 이제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래가 한 번 착 나와서 네. 물 내뿜는 것처럼 네네네. 뭔가 신호가 온 거네요. 네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 이때쯤에 급격하게 한번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면서 고래가 판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타임 디스트로이드 수치를 보면 네. 지금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또는 장기 보유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판 거네요. 네,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동이 빈번했던 거죠. 네, 그래서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활발한 건가요, 그럼? 네네,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코인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지표가 온체인 손익입니다. 온체인 손익. 네네. 이것도 영어가 있었는데 이걸로 바꾼 거네요. 그럼요. 온체인 프로핏 앤 로스라고 해서 PL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네네. 네. 그렇죠. 온체인 거래 시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 이익입니다. 그리고 낮은 거래로 팔리면 손실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실제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네. 이 시점에 이 가격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이 있으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코인을 받고 가격이 올라서 팔았어요. 영희가 받고. 네네. 네. 그러면 이익입니다. 그렇죠. 이익이죠. 예. 근데 받은 사람이 가격이 떨어져서 또 팔았어요.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손해죠. 그럼 손해죠. 네. 예. 단순히 이런 지표이기는 한데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이거 리포트 작성 당시에 네. 이익 비트코인 대 손실 비트코인의 비율이 5대 1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은 건가요? 예, 이익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5배가 많다는 거죠. 예, 손실인 비트코인보다. 그럼 5명은 따고 1명은 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뭐였지? 주변에는 꼰 사람만 있죠? 그게 이상한 사람만 주변에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 여기 1명 있네요. 아 예. 그래서 이 그 수치를 보면 그래프에 보시면 이 수치가 네. 1대1이 됐을 때 또는 역전하게 되면은 이때 가격을 저점이라고 봅니다. 이익을 본 사람과 손실을 본 사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코인의 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네. 그다음에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동일할 때 네. 저점이라고 봅니다. 아 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살아 이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점이기 때문에 이때 진입하면 괜찮다. 네, 이런 그게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좀 참고 사항이네요. 네네네. 5대 5가 됐을 때 저점이다.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5대 5가 아니고 막 네. 이게 1대 5로 되면 진짜 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따지면.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안 파니까. 네, 엄청나게 이익인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고래들이 많으면 네. 어쨌든 간에 이익인 상태가 더 많습니다. 본인도 비트코인 팔면 수가. 네, 이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실현 총액입니다. 실현 총액. 네네. 네. 실현 총액은 영어로 이제 realized capit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글말로 잘했네요. 네네네. 영어로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은 알죠, 알죠. 잘 알잖아요. 시가총액은 현재가 곱하기 코인. 주식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주식 개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예. 그래서 현재가로 계산을 하는데 실현 총액은 마지막 온체인 거래가 일어난 시점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코인의 네. 마지막 온체인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난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 모든 트랜잭션들의 그리고 이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가격 기준을 다 더하는 거예요. 전체 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상 한 번 분실된 코인은 영원히 분실된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크거든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코인을 네. 해킹당했다고 했나? 네네. 없어졌다. KT 뭐 이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네. 네. 해킹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다시 못 찾거나 아니면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네. 다시 못 찾잖아요. 사토시의 그 비트코인 물량만 하더라도 지갑에서 그냥 잠자고 있고 유통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그 유통에서 빠지는 물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현 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실제 유통되지 않는 물량을 빼는 움직이지 않는 돈은 빼고 네네. 총 돈에서 네네. 네. 그러면 뺀 돈에서 계산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시가총액보다 일반적으로 좀 낮아요. 무조건 낮은 거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채굴총액. 채굴 총액. 채굴자들이 벌어들인 총액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매도하는 사람들. 네네네. 네네. 채굴량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반감기를 거치면서 반으로 채굴 보상이 떨어지는데 네. 채굴 총액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뭐 비트코인 코인 가격값이 올랐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나 뭐 실현총액보다는 당연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채굴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점점점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네 개를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장기 보유율 곡선이라고 해서 호들 웨이브라고 합니다. 호들 웨이브. 네네. 웨이브가 곡선인 건 알고 있어요. 네. 호들이 네. 장기 보유율인가요? 네. 호들? 네. 아. 호들이란 말은 사실 실제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 홀드 하죠. 네, 홀드 알죠. 홀드의 오타가 고유명사화 됐어요. 그래서 오. 홀드가 네네. 어떤 유행어처럼 돼서 호들이 된 거네요. 네네. 흔히 존버라고 하죠. 아 그렇죠. 존버는 알죠. 네. 네. 그 호드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존버라는 오. 뜻입니다. 예. 존버 웨이브. 네네. 아 네네. 장기 보유. 예, 그래서 장기 보유율 곡선입니다. 장기 보유율 곡선은 총 공급량을 보유 기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 보유 기간은 뭐 세팅을 하기에 따라서 뭐 일주일, 뭐 1개월 다양할 수 있는데 네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불장에서는 단기 보유 추세가 증가하고 배어장에서는 장기 보유 추세가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따라 팔죠. 산다는 거죠. 아, 사고 팔고 막 하죠. 예. 사고 팔고 하죠. 네. 그래서 짧게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반면 이제 가격이 빠지면 사람들이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존버. 네, 존버. 어. 네. 존버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네. 2년 이상 들고 있는 호들하고 있는 네. 비트코인 공급량이 네. 50%가 넘는다 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2년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50%가 넘어요. 반은 계속 들고 있네요. 네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 50%에 본인도 포함되지 않나요? 네, 저도 포함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는 게 네,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싶으면 파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5년은 앞으로 더 뭐 제가 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 뭐 한 5년은 더 들고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5년 동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목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네.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네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 지표 5가지 지표를 살펴봤는데 이게 2층의 지표예요. 근데 이 지표 중에서 좀 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나요? 만약에 5개 중에? 그래프를 보시면서 네. 실제 가격이 이 지표를 봤을 때 얼마나 정합성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네. 아까 온체인 손익 말씀드렸는데 손실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와 이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같다면 저점이다. 그게 중요하죠, 일단. 네. 만약에 확률적으로 저점이었던 경우가 확실히 높다라고 하면 이 지표를 보고 비트코인을 살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5대5. 네네. 네네네. 근데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채굴자들이 파는 트랜잭션과 수요자들, 투자자들이 이제 네. 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꼭대기네요, 이제. 네, 2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응용하고 가공한 데이터들이기는 해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의 상대적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업을 평가할 때 그 네. 퍼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PER. 가장 간단한 지표인데 퍼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가 뭐 15야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퍼나 뭐 EV/EBITDA나 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네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실제 피어 그룹, 그러니까 유사한 기업들, 유사한 비즈니스 다른 회사랑 이제 그쵸. 코인도. 네. 네네. 유사한 기업들을 보고 퍼가 높네, 퍼가 낮네, 네. 퍼가 낮으면 이거는 좀 가치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가격이 그렇죠. 좀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싶은 거고 이거를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현재의 퍼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3층에 있는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퍼가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예. 절대적인 거로 볼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피어 그룹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더 낮다고 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뭐 좀 더 조금이라도 높은 거죠. 예. 네네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3층은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1층에서의 기초 데이터와 네.
2층에서의 그 절대적인 지표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얼마나 일어나고 비율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그 척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취득가 기반 지표, 취득가. 네네. 그다음에 손익에 따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3층에서 네네.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입니다. 네. 취득가 기반 지표에는 네. 네 가지가 있는데 MBRV라고 있어요. 네. 이런 용어들에 너무 크게 매몰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MV, RV 하면 뭐 네. 어렵죠. 네네. 이게 새로운 개념들이고 또 네. 앞으로 또 고도화될 것이고 이게 정합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네. 아직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유용하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보고 네네. 판단을 하시는 게 네네. 네. 그 MVRV는 말 그대로 Market Value를 Realized Value로 나눈 건데요. 시가총액 나누기 실현총액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그게 뭐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주식에서는 이런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런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코인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표네요. 따지면. 네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2단계에서 실현총액이 뭔지 그 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MBRV는 시가총액을 실현총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1 아래로 내려가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매도 중이란 뜻입니다. 그냥 파는 거네요. 네네. 뭐가 됐든. 네네.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다고 더 떨어질 볼수 있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파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때가 MVRV 값이 1로 내려가면은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 마켓 밸류가 그러니까 현재가 곱하기 코인 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realized value가 온체인 트랜잭션의 마지막 가격 네네. 곱하기 코인들 그러니까 의 합. 예. 1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 1이 무조건 넘어야 네, 되는데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근데 마켓 밸류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현재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realized value보다 실현총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죠. 손실을 보고라도 매도 중이란 뜻입니다. 이러면 저점이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은 네. 이게 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0을 넘어가게 되면 고점이었었어요. 10을 넘어가게 되면 네네. 1m로는 저점, 10 네. 위로는 고점. 네. 네. 현재 리포트 그 작성 당시에는 네네네. 대략 한 3 정도인 수준. 네. 지금? 네. 과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저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약간 중간이네요, 살짝. 네네.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이하면은 저점, 10 이상이면 고점. 이때 사시거나 파는 게 좋다. 네. 그럼 지금은 팔아야 되나요? 사야죠.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온체인 그 데이터에 따르면 사실 사는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온체인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 시점에서는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알고 박스에서 전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MVTV 비율인데요. MVTV는 시가총액을 채굴총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TV가 채굴이네. 네. 채굴총액. 예. 네, 그러니까 thermal value라고 하는데 채굴자들이 네. 얼마나 그 많이 받고 있냐, 채굴자 수익에 따라서 가격 패턴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채굴자 수익.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채굴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비트코인을 팔면서 현금화하면서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충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프를 보면 역사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그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 이게 극명하게 나뉘어지네요. 이게. 네네네 치솟는다고 하면 이때 고점이고 팔 때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치솟으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었거든요. 엄청 네. 예, 가팔라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네. MVTV는. 그래서 가격이 그러니까 MVTV 비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고점이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타이밍도 잡을 수 있겠네요, 약간.
너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데 이건? 고점을 가늠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떨어지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낮은 상태로 있다가 그러네요. 한 번 딱 오르고 이제 그러니까 딱 오르는 게 고점이다. 네, 채굴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행태로 네. 그 매도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채굴을 했을 때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굴자들의 계산을 하는 그런 지표네요. 네네. MBTB. 네. 그리고 투자자 총액. 투자자 총액은 그 실현 총액 빼기 채굴 총액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오케이. 투자자 총액은 그 약세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투자자 총액과 맞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역전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는데 역전이 되면 구간은 많이는 없네요. 근데. 네, 많이는 없어요. 근데 역전이 되면 강한 상승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역전되는 구간마다 엄청 오르는 시점이었네요. 따지면.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저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SLRV 그 비율이라고 있는데 2층에서 말씀드렸던 그 호들 웨이브, 장기 보유율 곡선을 단기를 장기로 나눈 값이에요. 1일치가 6개월 또는 1년 전 대비 하루에 이동한 코인의 수를 가늠하고자 하는 건데요. 단기 유통 속도가 장기 유통 속도 대비해서 어떤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활발하게 코인이 오가느냐. 그 장기 비교해서. 네네. 활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이 빈번하다고 하면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거래량이 빠지면 가격이 좀 점점점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온체인 트랜잭션이 굉장히 액티브하다고 하면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시기네요. 네네. 특히 SLRV 비율이 0.04를 넘어가면 전반적인 추세가 약세에서 강세로 0.04면 계산하기는 좀 빡세네요. 이건 계산한다기보다 어차피 제공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익 손익 기반의 지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RPV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온체인 손익 나누기 실현 총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온체인의 손익의 빼기 실현 총액. 네.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 그 욕구와 실제 취득 원가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RPV 비율이 1이라면 모든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900만 개 비트코인이 있겠죠. 이게 모든 비트코인이 한 번에 움직이면 하루 동안에 이 비율이 1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비율이 한 2% 정도 수준이면 이때가 고점, 그리고 0.001%, 그러니까 낮을수록 저점. 코인의 이동이 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근데 2%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활발한 온체인 트랜잭션이 있었다. 두 번째는 STH-PL 비율인데 이게 STH가 뭐냐면 short-term holder 그리고 그들의 profit and loss, 단기 보유자의 이익 손실에 따라서 지표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 보유자. 아까는 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단기 보유자는 이거는 그냥 글래스노드에서 임의로 그냥 정한 거인 것 같긴 한데요. 단기 보유자가 누구냐면 155일 이내에 이동이 있었던 코인 물량입니다. 반년 정도. 반년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의 이익 보고 있는 그 단기 공급량, 즉 매도량, 손실 보고 있는 단기 공급량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고 있는 155일이 안 됐는데 이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155일이 안 됐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그거를 계산을 한 거네요. 나눈 거죠. 나눈 거구나. 그래서 1인 경우에는 1이면은 이익 보고 있는 그 단기 비트코인의 수가 많다는 거죠. 손실보다. 이럴 경우에는 상승장에선 저점, 하락장에서는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일 경우 단기 보유자는 이익을 보고 있고 1 이하면 손실 보고 있다. 매도자 소진 상수인데요. 이거 한글말로 고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번역이 사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수가 뭐죠, 근데? 그 숫자 개념 아닌가요? 그거? 맞아요. 컨스턴트.
Cellular Exhaustion Constant인데 이게 무슨 뜻이지? 싶기는 해요. 근데 정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익 중인 비트코인을 총 비트코인 수로 나눠요. 이익 중인 비트코인을 네. 총으로 나눈다고요? 네네. 곱하기 30일 변동성입니다. 아, 이게 뭐 피타고라스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만 아는데 네네. 상당히 어렵네요. 네. 이 상수가 이게 매도자 소진 상수잖아요. 말 그대로 상수인데 네. 이 상수가 일정한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낮은 변동성과 높은 손실은 시장 공포라는 뜻이거든요. 네, 엄청 안 좋은 거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변동성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손실이 높다고 하면은 상수가 그대로잖아요. 공식상 네네. 이익 중인 비트코인 나누기 총 비트코인이니까 곱하기 변동성이니까 이익 중인 비트코인 수가 많고 네. 변동성이 그대로면 매도자 소진 상수는 상승하게 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 더 그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수가 그대로 유지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변동성하고 이익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네. 낮은 변동성과 높은 손실이 맞물리면 매도세가 촉발되고 시장이 경직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을 향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위험성이 낮아진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 소진 상수가 조금 낮으면 바이하기에 괜찮지 않나? 예. 그 리포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려운 리포트를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고자 이런 시간을 가진 거니까. 네. 사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그 고팍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고객분들께 이메일로도 다 전송이 됐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고 각자 스스로 네.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자산과는 많이 다르고 또 새롭기 때문에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아크인베스트 그 리포트를 작성한 아크인베스트의 의견으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치는 비트코인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한 투명한 회계 장부로의 활용에서 나오고 네. 코인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급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공급자 그다음에 수요자의 네. 그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여타 다른 전통 금융자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다 한번 찾아보고 네네. 중첩되는 시점에 가격이 이때가 저점이다, 고점이다 판단이 되시면 네. 그때 한번 매수 또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거를 그냥 배우기만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식을 조금 습득하고 나서 네네. 그거를 직접 뭐 소액으로나마 응용을 하면 금방 익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뭐 글래스노드 같은 사이트뿐만 아니고 뭐 크립토퀀트, 코인 매트릭스 이런 곳에서 온체인 분석을 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한번 이런 그 지표들을 활용해 보시고 이런 지표들을 투자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식도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 네네. 이게 문제에 대입을 해봐야 네. 이 공식이 외워지는 거거든요. 네네. 저도 한번 10,000원치라 사서라도 네. 그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네. 지식을 네. 편하게 쉽게 얘기해 주시려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별이님? 네. 예? 부끄럽습니다. 푸엘. 네. 푸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유명한 사람인가? 그 원문 제작자예요. 이 리포트. 죄송합니다. 네. 푸엘님 죄송하고 저는 푸열은 알고 네. 바셀의 푸열이라고 푸들머리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푸엘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 온체인 데이터. 네. 그래도 이 생소한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쉽게 풀어보려고 오늘 이런 시간 준비했는데 네. 이 굉장히 오늘 또 고생이 많으셨다고 제가 박수 한번 아유. 치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리포트도 번역을 해서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참고 차원에서 한번 봐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조금 생기거나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 교리님께서 네, 다음 시간에 그 댓글에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맞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